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새 위원장으로 중도, 실리 성향의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구조조정 등 찬바람 부는 업계 상황에서 내외부 쇄신에 나선 현대차를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와 제과업체 오리온이 생수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물을 못 준다는 제주도와 국내 생수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리온. 이렇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2살이 넘고 암이 정복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 유병장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냉전 중인 한일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수출 관련 국장급 회의 이외에도 이달 말로 전망되는 정상회담 전까지 당국자들 간 수차례 만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업이익을 현재보다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번에 투자하는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61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5%로 확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주주 친화적 계획도 내놨는데요. 3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주를 배려한 겁니다. 202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 내용도 담겼나요? 네, 정의선 부회장이 이미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제조를 아우르겠다고 한 겁니다. 현대차는 이런 변화를 위해 전체 투자액의 30%인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글로벌 3대 전동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량을 67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2021년부터 전용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중도 실리성의 후보가 강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기조가 강경투쟁 위주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이번에 중도 실리위원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인력 감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노조원들이 고용 안정을 강조한 이상수 당선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자는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조합원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호봉 승급분을 재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전 방안을 공약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고용의 위기감을 느끼는 이런 배경이 있나요? 네, 현대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은 6년 뒤인 2025년에 생산직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로 차량 수요가 줄면 생산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있는 것도 생산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에 85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월버로스 상무부 장관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 수출 자동차의 관세 부과 우려도 커졌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벤츠 등 해외 업체들과 르노, 삼성, 한국 GM 등은 임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1위 현대차인 만큼 이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다른 완성차 업체나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다른 업체 노사 관계에도 실리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성이냐 실리냐 그 차이도 지금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언어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느냐 좀 아니냐 차이인데 실제적인 결과로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은 만약 인원 감축이 시작되면 중도 실리 노조도 결국 강성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서는 종이박스들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 사람도 없고 환경 당국도 손을 놓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길 위에 버려진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스 같은 거 안 주우시는 박스는요, 약간 이빨 들어가야 돈 10,000원 돈 버는 거예요. 이거라고 10만 원. 지난해 킬로그램당 130원을 넘었던 폐골판지 가격은 이달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입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겠다는 곳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고 돈이 안 되니 폐품 수집업자들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게 앞마다 박스가 쌓여 있지만 낮 시간이 돼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당국은 대책 마련에 느슨한 모습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관련 업계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약만 체결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는 이번 달에서야 착수했습니다. 지연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연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MOU 맺어졌을 때는 폐지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이대로라면 결국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더 이상 폐지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인력을 동원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는 내년 폐지 수입 총량을 또다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제과업체 오리온은 어제 제주 용암수 공장을 준공하고 생수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주도가 원재료인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장지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오리온과 제주도 왜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네, 국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은 맞지만 생수 사업에 첫 진출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제주도는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리온의 국내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리온은 꽤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었을 텐데 왜 사전에 이 문제가 조율이 안 됐습니까? 네, 오리온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유효하냐를 두고 지금까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오리온은 사업 결정 당시부터 일관적으로 국내 사업을 하겠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초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도 국내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구두로 국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지만 오리온은 그때마다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오리온의 입장은 그렇고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뭐라고 하나요? 네, 오늘 제주도가 발표한 입장문을 한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리온이 새로 사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오리온은 원래 자체적으로 용암 해수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2017년 4월 이를 포기하고 제주도가 개발한 걸 공급받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만큼 오리온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제주도는 지난해 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오리온이 이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공문 내용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공문인데요. 지난해 10월 2차례 전송된 것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판매 시장을 중국과 동남아로 공략하고 국내 시장에서 유통 판매할 용도로는 용암해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리온과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둘 다 입장이 팽팽한데 실제로 원수 공급을 못 받으면 오리온은 시작부터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오리온은 제주 공장에 1,2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생수 사업에 총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가정의 생수 배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오리온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주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항공업계가 홈쇼핑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부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렌터카 방송이 아니고요. 차량 판매 방송. 저희가 차량 판매 방송. 네. 진행자가 운전석에 들어가 사양을 설명합니다. 2열에 앉아 편의성도 강조합니다. 국산차 판로를 홈쇼핑으로까지 넓힌 첫 사례입니다. 부진한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객 접점의 확장 매체로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고요. 1,200홀 중에서 많은 높은 비율로 실제로 판매로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아시아나 항공도 홈쇼핑에 진출했습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이 아닌 항공권 판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한 겁니다. 소비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기에 빠져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돌파 전략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런 게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판매 혁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의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기대 수명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병을 얻은 채 사는 유병 기간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64.4년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줄었습니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떤 병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까요? 역시 암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에는 26.3%였고 여자의 경우는 15.9%였습니다. 남자는 근소한 차이로 폐렴이 2위를 기록했고 여자는 심장질환이 2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들이 없어진다면, 다시 말해 암과 같은 병을 정복한다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명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먼저 암이 정복된다면 수명은 3.6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질환이 정복되면 1.4년,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렴이 정복되면 1년이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최근 우리나라의 3대 질환으로 불리는데 이 세 가지 질병이 모두 해결된다면 수명은 6.8년 늘어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언젠가는 모든 질병이 약 한 알, 수술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이 필요 없이 건강한 게 당연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이번 달 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국 간 기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당국자들의 만남도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한일 정상회담 언제 개최되나요? 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오는 24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어제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오는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오는 15일에서 16일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양국 국장급이 만나 대화를 나눴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달 셋째 주 개최 예정인 제7차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한 준비회의 형식인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은 정책 대화 주요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는 양국 조율을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남이 많아지는데 이 한일 당국 간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고요? 네, 어제 부임한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 대사가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이 넘게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로 체납 처분을 피하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악의적 체납자로 보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체납자의 집안. 국세청 직원과 체납자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래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차 가지고 살고 계시죠? 아니 무슨 변호사야? 이런 상자가 20년, 30년 된 거라요. 차를 뭐 배치하고 하지만 체납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는 5억 5천만 원 가량의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작은 아들 주소지에 위장 전입한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앞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통보합니다. 지금 개문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체납자가 소파에 번듯이 앉아 있습니다. 체납자가 수색하는 국세청 직원들을 몸으로 맞고 말려보지만 결국 현금과 귀금속 등 2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난해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사로 알려진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와 드라마 올인과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스타 작가 최현규 씨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체납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악의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지주 차기 회장 선출과 과정한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지주는 5명의 후보군을 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오늘은 행동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신한금융지주 사회이사와 면담을 갖고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이 제기한 법률 리스크는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에 관한 것으로 금감원은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걸 법적 리스크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서두르지 말라 뭐 이런 표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신한지주 내부적으로 정해진 일정상 크게 벗어난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금감원은 올해 초 3년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법률 리스크 문제를 제기한 만큼 조 회장 연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일 뿐 특정 인물을 반대하거나 관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재판 절차를 언급했는데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조용병 현 신한지주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 신한지주 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임기 한 달 전까지 차기 회장을 정하면 됩니다. 한편 신한지주 회추위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5명을 확정했습니다. 5명의 후보는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 이명진 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입니다. 이달 13일 개최될 회추위에서 각 후보에 대한 최종 면접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전산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 입장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기관 경고가 되는데 최근 파생결합 펀드 DLF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면 규정상 영업 일부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전산사고 관련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타행이체가 막히는 등 대규모 전산사고를 낸 우리은행의 정확한 사고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검사 직후 우리은행에 사고 금액이 55억 원 규모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산 사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인은 기관 경고 이상,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6월 달에 오셔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단 최종 금액은 55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의견서를 주신 거죠. 금감원은 이 원안을 빠르면 이번 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은행은 10억 원 미만으로 사고 규모를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받는 대목은 금감원 원안대로 기관 경고가 내려지면 이후 진행될 DLF 제재까지 포함해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규정상 2번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 또 제재를 받으면 마지막 건의 제재는 한 단계 가중한다고 돼 있는데 기관 경고의 바로 윗단계는 영업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이미 지난 9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누락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번에 전산 사고로 기관 경고를 받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DLF 건으로도 기관 경고를 받으면 영업 관련 제재까지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줄줄이 기관 제재가 손태승 현 회장 체제에서 연이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손 회장 연임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오늘 오전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뽑는 후보자 공모가 마감했습니다. 막판 예상치 못한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총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은 기자, 차기 금투협 회장의 도전장을 낸 4명의 후보 누굽니까? 네,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과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와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재익 전무는 후보자 공모 마감 바로 전날인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금투협 회장은 대형 증권사 CEO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서 전무의 출사표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우선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대결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투협은 2009년에 증권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합쳐지면서 출범했는데 황건호 초대회장부터 권용원 4대 회장까지 모두 증권사 CEO 출신이 협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번에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이 출마하면서 업계 간 대결 구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대신증권에 입사해 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업계의 특성이나 분위기, 방향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서재익 전무의 이른바 유리천장 격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실행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이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 경쟁력은 후퇴해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140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2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순위는 지난해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25,514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6% 줄었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독일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 한 달간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켰고 BMW와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나 1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오늘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절정을 이룹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중부지방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종일 춥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